금융도 다른 게 아니다. 인문학도 다른 게 아니다. 기본은 뭐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경제 세계를 이렇게 보면 인문학이 머니. 네, 세상을 더 깊게 읽는 단 하나의 인문학 빈센트입니다. 하나증권에서만 알려주는 알짜배기 인문학 편다송입니다. 네, 인문학의 머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게스트를 모십니다. 게스트를 모셔서요, 다양한 분야들을 우리가 논의할 것 같은데, 뭐 금리와 경제, 부동산, 여행, 음식, 웹술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망의 첫 손님으로서 어떤 걸 다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바야흐로 금리가 매우 중요한 시대이지요. 금리는 무엇이고, 더구나 이 금리는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별한 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송 씨, 오늘의 게스트 어떤 분이시죠? 네, 인문학의 머니 첫 번째 귀한 손님은요. 누구신지 먼저 해시태그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시태그요? 네. 네, 어렵네요. 네. 첫 번째, 네. 경제대가입니다. 경제대가. 네. 두 번째, 최장 칼럼입니다. 최장 칼럼. 그리고 마지막,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 아, 대가고, 그러면 이제 업력이 좀 있다는 거고, 네. 최장 칼럼이면 또 연식이 좀 있다는 거고, 자, 한국경제 그러면 혹시 잘생기셨나요, 이분? 잘생기셨죠?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제가 딱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혹시 한상춘이요? 정답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할 인문학의 머니의 초대 손님은 바로 시대를 읽고 세계를 읽는 경제 전문가 한상춘 논설위원님입니다. 환영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 인문학의 머니 첫 손님이신데, 자, 소감과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세요? 항상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 위원님 정말 팬인데요. 네네. 네, 매일 출근하면서 논설 읽고 그리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방송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30년이 넘게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에 대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시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매일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네, 저는 일찌감치 국제 업무를 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 업무가 한 36년 우리나라의 최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하나를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환율이라든가 이런 변수는 그 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 그래서 한국 경제만 그래야 되는데요. 요즘 주가 모습 보면 한국 경제가 좋더라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세계가 하나입니다. 저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최소한 사실 마지막에 증시 모습에서 주가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을 직접 통화해서 외신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그 이에 플레이어들의 활동 사항을 해서 시청자분들에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6년 종사하는 동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네. 공부가 된 겁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요즘에 꾸준함이 브랜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상춘 의원님의 살아온 인생이 꾸준함이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36년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30년 넘게 네네.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을 30년 동안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왜냐면 하나증권 TV 구독자분들은 사회초년생도 많고 이제 막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거리가 참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헤아려 주시죠. 네, 사실 결혼 생활과 그다음에 직장 생활은 동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성실하게 하면 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경제와 인문학, 돈과 인문학 오늘 주제가 그렇죠? 근데 이게 별도에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제 가지고 어떻게 돈과 인문학을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뿌리는 이렇게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이 성실함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인문학과 경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참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꼭 하나증권 TV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주식과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자, 모를 수 없는 시대의 아이콘 한상춘 의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자,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본격적으로 청해 볼까요? 저희 오늘 금리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경제 지식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은 이제 돈값이다.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돈 벌었으면 남한테 돈을 꿔줄 때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벌었기 때문에 남한테 꿔주면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적용되는 그 이렇게 보상 비율이 바로 금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내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리라는 변수가 인문학과 경제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경제의 가장 보편적인 이렇게 주제가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은 더 이상 그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청자분이 쉽게 이해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의 값, 네. 더 나아가서 필요한 대가에 의한 보상 비율이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참 찰떡 같은 비유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바야흐로 글쎄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잖아요. 네. 그럼 보상 비율이 좀 더 낮아진다는 것이고 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금리는 금리인데 기준금리라는 게 있다. 도대체 기준금리는 어떤 겁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우리의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환율에서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금리 없는 기준금리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기준금리보다 사실 시장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금리는 보이는 금리인데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그 방송을 할 때 기준금리보다도 시장에서 형성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시장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준금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자께서도 기준금리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금리는 다양한 요인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발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저게 내 의도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사실상 그것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의 수습국 현상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시장금리가 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제대로 가는 의향으로 가진데 그 좋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기준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내 대출금리가 내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좀 같이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네. 왜냐하면 네. 기준금리가 내리더라도 시장금리가 거꾸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2004년에 미국이 이렇게 자산분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를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올린 대로 시장금리가 올라가야 대출금리가 올라가야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자산 부분의 거품이 이렇게 잡힐 수가 있고 2008년 같은 서브프라임 보기라는 사태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중국이라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줬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장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보이는 금리는 시장금리고 보이지 않는 금리는 기준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렸어 하더라도 내 생활에 사실 시장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준금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부분의 거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산 부분의 거품이 심해서 2008년, 2009년 금융위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서 이렇게 금리라는 변수에서 보면 좀 이렇게 균형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도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사실 꼭 같진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기준금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시장금리가 의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시장과의 교화 문제, 시장과의 친화력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서록 중앙은행의 위상, 중앙은행 총재가 위상이 높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이렇게 빈센트의 위상이 높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앵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빈센트님의 위상이. 아, 그렇죠. 시간이 오늘 가면 갈수록 막방인가요? 중앙은행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앙은행의 위상이 떨어진다 보면 사실 시장이 중앙은행 입장대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밀의 사원이 사실 페드였습니다. 아무것도 시장과 친화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의도한 대로 갔으니까. 이창용 총재의 의도대로 빈센트 의도를 가져가려면 항상 중앙은행이 겸손한 자리에서 시장에 자꾸 공개주의를 가해죠. 그동안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뭐 점도표가 나온다든가
항상 이렇게 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이게 끝나면 페이드 인사들이 제각각 시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그게 뭐냐? 사실 중앙은행 입장대로 시장이 가지 않으니까 그 시장을 내 의도대로 가기 위한 노력이다. 빈센트 이렇게 아주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훌륭해서 아마 하나금융그룹에서 모셨는데요. 저분이 이제 중앙은행 총재를 가면 그때는 이창용 총재보다 시장의 힘이 커졌으니까 아마 그때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빈센트에 대한 시장의 비판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판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겸손한 자세로서 시장과 교감을 가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진정한 겸손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뿐만 아니고 행동까지 바뀌어야지 진정한 겸손이다 그러는데 네네. 자, 중앙은행들이 낮은 자세로 진정하게 겸손한 자세로 행동을 좀 많이 바꿨으면 하는 바람도 네. 근데 사실 저는 기준금리를 정말 기준이 되는 금리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많은 걸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자산 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거에 의해서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영역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몇몇 사람 가지고 특정 학교 출신들을 결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벗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왜 피벗이냐 하면 미국의 이제 금리가 물가가 2021년 6월 달인가요? 그때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랐습니다. 가게 그 소비자 물가가 대충 올라가 봐야 2% 이상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행자께 여쭙겠습니다. 뭐든지 목표를 설정하면 내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겠습니까? 아주 맨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겠습니까? 아주 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서울대를 가야겠다라고 해야 네. 서울대를 못 가도 서울에 근처에 있는 네, 서울에 근처에 있는 대학교로 간다. 그 하나금융예술자가 앞으로 발전이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능한 설정하는 목표치를 설정해야 그 목표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공치사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플레 목표치가 2% 설정하는 것은 대부분 다 물가가 2%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달성하면 어떻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목표를 달성했어. 이 공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총재라든가 의장이 연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게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미국보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은 한국이 뭐냐? 10월 달에 들어서 금통위에서 뒤늦게 금리를 내렸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자, 어떤 문제가 되느냐? 뒤늦게 당내겠다 하는 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늦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애만 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그다음에 뭐 서울대 출신 아까 인서울이라 그랬죠? 인서울이 이것 때문에 뭐냐 교육 문제를 좀 건드리다든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하거든.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의 본래 책임만 충실히 해야 정책의 연말석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다방면에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을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타이밍에 대해서 네네. 학자들마다 참 이견이 다양하죠. 네네.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인하를 좀 빨리 했으면 어떻을까. 왜냐하면 네네. 왜냐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행이 네.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네. 운신의 폭이 좀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시각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목이 저랑 같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첫 시간에서 저를 그렇게 게스트로 붙여주실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에 자산 시장에 특별히 나타났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은 피벗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시청자분이 저보다 이렇게 현명하시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경기 침체다 해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주가를 더 떨어뜨린다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달러 가치를 더 떨어뜨린다. 미국 같은 경우를 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자 금리 인하는
앞으로 뭐냐 경기 회복을 미리 앞서서 선제하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펀더멘탈이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도 뭐 어쩌고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서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이론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실증적인 것을 갖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자 이것이 주가를 떨어뜨리냐 주가를 올리느냐 하면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금리 인하와 인상은 정책 요인 맞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가 모습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미국처럼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고 경제에서 문제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기에 경기가 침체됐다 하는 것이 펀더멘탈이 나쁘다 하면 그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도 다른 게 아니다. 인문학도 다른 게 아니다. 기본은 뭐냐? 가장 기본은 건 기초부터 튼튼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에 의해서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지만 자 주가 모습은 가장 기초에는 경제 모습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어떤 환경의 정책 금리가 그것이 인상이든 인하든 그때 판단해서 하나금융을 이용할 때 어떤 자산을 투자해 살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인 PB도 이제 하나거든요. 근데 그 PB의 모습에 의해서 훌륭하지만 사실 내 재산은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 번 만큼 하나의 PB들이 잘 해야겠지만 나만큼 애틋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PB들이 이렇게 갈릴 땐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책임 원칙입니다. 자, 그럼 위원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의 마지막은 그냥 제가 경제학을 그래도 나름 위원님보다 훨씬 더 아직 새내기지만 가장 어려운 게 결국 기승전 환율인 네.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도 주요 6가 통화들의 집대성이고 달러는 강한데 유독 최근처럼 또 아시아 통화는 좀 다르고 여러 네.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환율 시장은 어떨까요? 환율은 다른 교환 국가의 상대 비율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하더라도 환율은 통화치는 다릅니다. 김대현 대표처럼 미남과 저를 비교한다면 제가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약세다 이런 것은 쉽게 아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추남이다. 근데 환율은 안 생길까? 할 때는 그때는 상대 변수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환율에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미국의 FOMC가 사실 그 금리를 우리보다 더 낮은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300원을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위로 1,300원 붕괴하는 게 아니라 지금 1,370원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60원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비컷을 단행했지만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환율은 교환 비율입니다. 말씀하신 정책보다도 펀더멘탈 경제권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월등히 한국보다 좋으니까 미국이 비컷을 단행하고 또 한국보다 금리 인하폭이 더 큽니다는 달러가 약세가 된 게 아니라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참 환율은 네. 결국 상대성 그리고 미국의 현재 경제 체력과 한국의 경제 체력에 따라서 미국이 비컷을 하느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느냐를 아니고 그 네. 내면에 있는 경제 체력에 따라서 환율이 좀 결정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도 글쎄요 조심스럽게 여쭤보지만 연말까지 달러는 좀 더 강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연말까지 1,300원 밑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책 요인만 생각한다면 아이고 9월달에 0.5% 내렸어. 우리가 점도표상의 최저금리 생각한다면 11월달에 내리고 12월달 우리 2번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0.25%를 가져가든 두 차례 하면 한국보다는 더 금리가 내리지 않느냐. 그러면 환율은 약세가 돼서 달러는 약세가 돼서 원달러는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에 1250원까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진 않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한상춘 의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역시 한상춘 의원입니다.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2부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2부에서는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성 인식의 변수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도 곧 올라오니까요. 하나TV의 인문학의 머니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인문학이 머니!